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오늘부터 15주 동안 한국 문화 개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한국 문학에 대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후에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또 이 말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나 아닌데 나는 열심히 소설책도 읽고 문학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되게 보편적인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한국어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교사로서 한국 문화나 문학에 대한 교양을 쌓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지식을 쌓아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잘 전달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잘 가공해서 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1교시 한국문화 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초 상식을 한번 제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한국 문화의 개념 첫 항에 어떻게 나오냐면 한민족이 각 시대의 역사적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온 문학의 총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데 한민족의 한자를 좀 봐주세요. 예, 우리 한국 할 때 한자이죠. 아마 중국을 말할 때 한자, 한문할 때 한자와 다를 겁니다. 한국 문화, 한민족의 문학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 공간, 일단 한반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항으로 가겠습니다. 2항을 보시면 한국 문학은 한국인의 삶과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생각과 사상, 감정이 표현된 문학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에서 한민족이다. 우리의 생활 공간, 일단 한반도에서 시작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 문학에서는 그 한국인의 삶,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생각과 사상과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개별 한국 문학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는 바로 한국인이죠. 그리고 표현 매체가 뭐냐? 바로 한국어, 한국 문자입니다. 제가 개별 문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개별 문학이란 뭐냐면 한국 문학은 전체의 세계, 영국 문학, 미국 문학, 그다음에 유럽 문학, 이러한 여러 가지 세계 문학의 하나의 일원으로서의 개별 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문학을 개별 문학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근대사회 이전의 한문학은 국문문학과 마찬가지로 한국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한문은 중국인이 만든 문자지만 동아시아의 공동문어로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언어 생활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근데 한문학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상층의 계급들이 양반 사대부 또 귀족 계층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 또한 우리 조상의 정서와 사상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항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이 주체고 표현 매체는 한국어와 한국 문자라고 했다. 근데 3항에서는 한문학 또한 한국 문학의 개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라는 게 세종대왕님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인의 어떤 정서와 사상을 담은 것들이 한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반도에서 시작하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우리 민족이 재해동포가 있잖아요. 만주나 북간도로 가거나,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만주나 북간도로 갔다고 하더라도,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문학을 하고 싶어요. 소설을 써요. 시를 써요. 근데 한자로 썼어. 근데 이것을 한국 문학에 포함 안 시킬까? 그건 아니죠. 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1910년대부터 한 1950년대까지는 그런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은 거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 문학에 대한 부활, 이런 거에 대한 강렬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부 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더 국문문학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한문으로 된 문학들은 빼야 된다. 이런 좀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한국문학을 할 때 전체적으로 되게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한문학 또한 한국문학의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거기에 동의하시겠죠? 동의 안 하셔도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론이니까요.
다음입니다. 자, 한국 문학사는 민족사의 전개 과정과 일치합니다. 우리 참 행복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뭐 단일민족이에요, 우리 하나의 민족이에요, 유일한 핏줄이에요 말하면은 저는 돌을 맞을 거예요. 이제 몰매를 맞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문학사는 그 이전에 현대사 이전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단일민족, 민족사회가 하나로 다민족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국 문학사 또한 그런 민족사의 전개 과정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뭔가 습득하시는데 좀 쉬우실 거예요. 이러면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한국 문학의 초기 단계는요. 선사시대 그리고 고대 국가 성립기까지를 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동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한국문학 일단 생활공간 한반도에서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반도에서 만주 일대로 이제 정착한 여러 부족이 통합되면서 종족문학에서 민족문학으로 나아간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선사시대에는 부족과 부족, 그렇죠? 촌락과 촌락들이 있었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작은 국가들을 형성하면서 이제 민족 문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를 거쳐서 신라와 발해가 병립한 남북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제 현대에 이르게 되죠.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문학사는 민족사의 전개 과정과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사시대, 고대국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제 현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5번 항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 문학은 한민족의 개별 문학으로서 세계 문학의 일부를 이룬다.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 문학은 꼭 딱 한국인만이 향유하는 문학만은 아닌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영국 문학, 미국 문학, 그리고 그 밖에 뭐 이탈리아 문학, 스페인 문학, 많은 문학들이 있겠죠, 세계에. 그런 문학들을 봤을 때 이 한국 문학은 그 많은 세계 문학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개별 문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현대문학을 하게 되면 현대사를 가게 되면 한 번 더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 문학을 영역하고 부력하고 다른 나라 말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해외에 뭐 수출하고 내보이고 소개하는 것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지금 이거 딱 보면서 나 기억날 듯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보겠습니다. 문학의 표현 매체인 언어에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모든 문학은 처음에는 구비 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어오는 것들이요. 그래서 구비문학으로만 존재했었고요. 기록문학이 나타난 이후에도 구비문학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와서 구비문학 또한 한국문학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문자로 기록된 게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사시대나 그 이전의 것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 시간에도 배우셨을 텐데 국사 시간에도 배웠겠네요. 동굴벽화, 그리고 거기에 나갔던 어떤 여러 가지 글자들 이런 것들 보시면 알 수 없는 무늬들에도 보면 문학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죠. 그냥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것부터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한국 문학이라는 대전제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다. 그래서 구비문학. 잘 안 써지네요.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다. 그래서 구비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하는 거죠. 기록문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록문학은 지금 표시한 대로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펜이 됐다 안 됐다 하네요. 자, 그리고 한국문학은 당연히 구비문학, 국문문학, 한문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국인들의 문학은 문학의 영역이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한국 문화의 범위에 포함돼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오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단 한반도에서 시작합시다. 한국 문학의 생활 공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 수업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문화 공동체가 우리 민족은 문화 공동체라는 점에서 되게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제가 한국 문학의 미의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내가 문학교를 듣는데 왜 미의식을 해야 되지? 왜냐하면 한국 문학에 담겨있는 미의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것은 문화와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한국 문학교로는 한국 문화교육 가 관계가 있는 과목이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에는 한국인의 독특한 개성과 풍속, 그리고 사상과 감정이 있고요. 사회적 배경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문학작품에서 굉장히 독특한 미의식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멋, 그리고 신명, 해학과 한풀이 의식, 자연친화 의식, 선생님들이 거의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다 들어봤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아마 빠진 게 흥이 없네, 그리고 한이 없네, 한이 없는데 한풀이 의식은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은 우등생이신 거죠. 예. 자, 첫 번째로 멋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멋이라는 것은 격식에 맞으면서도 격식의 어떤 뛰어넘는 변형을 추구하는 미의식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멋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다를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면 어떤 연예인,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어떤 연예인은 얼굴은 그렇게 완벽하게 컴퓨터 미인처럼 예쁘지 않은데 멋있어. 저 사람 옷 입는 스타일도 멋있고 말하는 스타일도 멋있어. 그렇죠? 그럼 어떨 때 멋있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쁘다, 아름답다보다 멋있다가 좀 다른 격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멋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보통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일탈되고 규범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스타일리시하다, 멋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제가 오늘 선생님들 첫날이라고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좀 했거든요. 예, 메이크업이랑. 예, 제 머리 스타일 멋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멋은 기계적인 어떤 율격의 구속을 거부한다. 그래서 전통 시가의 리듬의식에서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멋스럽다고 했을 때 시조를 생각해보면 3, 4, 3, 4. 딱 귤이 짝짝 맞아요. 그러면 그게 멋있다고 느끼진 않아요. 그냥 좀 괜찮구나. 정형적이구나. 좀 약간 스탠다드하다. 모범생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설시조나 어시조를 가게 되면은 3, 4, 3, 4가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물론 그 안에 규칙은 있지만 조금씩 변형을 되게 많이 하죠. 파격을 하게 됐죠. 그런 게 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 나이가 들수록 예쁘다라는 말보다는 멋스럽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멋지다, 멋스럽다라는 것은 되게 다르다. 남과 다르다. 굉장히 남과 다른 독특한 지점이 있다. 특별하다.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 멋에 대해서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것은 굉장히 한국 문화 또는 한국 문학 속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인의 미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한입니다. 네. 한은 어떤 주어진 운명이 순응하면서도 거기서 슬픔을 승화시키려는 정서로 우리 문학의 중요한 미의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어 교육을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거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화요? 한국 문학이요?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한이에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거기에서 좀 반대 입장이에요. 그게 당연히 한이라는 것이 한국인의 미의식을 구성하는 한국 문화의 하나를 구성하는 건 맞지만 그게 저는 대표적인 걸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선생님, 그럼 다음 뭐가 있을까요? 예,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은 보시면 고려가요인 가실이나 여성 작가에 의해서 창작된 시조와 가사 등의 한국적인 정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가실이 있고 나남 발이고 가실이 있고 거기에 어떤 시적 화자가 굉장히 자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에 대한 떠나보내는 이별에 대한 정안이 잘 나타나 있죠. 그때 우리가 좀 이제 한의 어떤 미의식이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사문학이나 극문학에서 보이는 행복한 결말은 사실 현실 생활의 어떤 비극적이고 억압적인 면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한풀이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은 그렇게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근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그걸 굉장히 강렬하게 열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제가 비유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왜 다 재벌 2세 나오고 뭐 신데렐라 이야기냐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이 굉장히 드라마조차 되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에서 끝나면 시청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의식은 그런 힘든 어려운 것을 굉장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결말로 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이거에 대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들은 거의 선생님들이 이제 막 비판하더라도 그런 드라마들이 시청률이 높고 계속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우리가 드라마부터 내가 생활이 너무 힘든데 내가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못하지만 저기서만큼은 어떤 되게 좋은 해피엔딩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명입니다. 네, 판소리나 탈춤과 같은 집단 연행에서는 활달한 정서가 표출됩니다. 제가 아까 한 설명하시면서 제가 다음에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로 사실은 뭐 한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저는 흥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이 펜이 됐다 안 됐다 하네요. 예. 자, 신명과 흥을 저는 대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한도 한국인의 미의식 대표적인 정서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흥을 더 먼저 항상 1순위로 놓고요. 그 다음에 한을 2순위로 놓기를 해요. 이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학자들마다 분분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심 있으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신명은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럼 일단 여기서 제가 개념 정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흥하고 신명을 좀 구별하셔야 돼요. 한국 교재에서 거의 대부분 흥하고 신명을 같은 개념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이나 흥이나 그게 그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신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우리 2002 월드컵 특히 기억나시죠? 시청각 광장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뭐 펍이나 카페에 모여가지고 응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은 좀 더 집단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에너지를 굉장히 분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도 판소리나 탈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춤을 추고 그래서 제가 분출을 하는 것이고요. 원래 흥이라는 것은 좀 더 신명보다는 개인적인 정서에 가깝습니다. 아마 옛날에 미나 같은 걸 보시면 제가 기억에 남는 미나가 있는데 미나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가 있냐면 어떤 산길을 다리를 저는 노새를 끌고 선비가 이렇게 같이 걸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노새나 말을 탔는데 다리를 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가겠죠. 근데 다리를 절면 어떻게 되죠? 천천히 가겠죠. 그럼 뭐냐? 그 산길을 거니면서 그 선비는 굉장히 주변을 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 경치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과 자연을 즐기거나 또는 합일되거나 유유자적하면서 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게 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흥이 좀 더 단체, 집단적으로 발현되는 게 신명이다. 사실 신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이고요. 나온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리고 연원도 좀 짧습니다. 근데 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원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어부사시사나 이런 것들 시조나 가사 같은 거 했을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흥의 연원은 깊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들이 한국의 어떤 문학에 굉장히 특히 고전문화 전통문학에는 굉장히 잘 녹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해악과 풍자입니다. 우리 민족은 해악과 풍자를 통해서 현실의 고달픔을 이겨내고 부정적인 현실을 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사실 한국인이 되게 사람이 좋은 것 같죠. 예, 좋죠. 좋은데 또 비판하려고 하면 엄청 비판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아요. 되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재미있게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악과 풍자는 되게 신명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고도의 비판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해악과 풍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좀 해악과 풍자가 없습니다. 유머도 별로 없고요. 제가 직설적인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직 조금 내 소양이 부족하고 약간 내공이 부족한 거죠. 선생님들도 지금 우리가 해악과 풍자를 통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내공을 키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 문학, 한국 특히 전통 문학을 많이 접해야 되는 것이죠. 예, 선생님들 이해되시죠?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신다고 믿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자연 친화 의식입니다. 한국 문학은 전통적으로 자연 친화 의식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강원우를 통해서 조선시대에 이제 시조나 가사가 좋은 예가 있죠. 사실 한국 사람처럼 굉장히 풍류를 즐기는 민족이 많을까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되게 풍류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냥 잘 즐겨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행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한 40여 개국을 다녔는데 제가 그러니까 만난 민족 중에서는 이탈리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좀 많이 그러니까 비슷하고 되게 풍류를 잘 즐기고, 남미 사람들, 브라질 친구들도 많이 좀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물론 이제 그들은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자연과 많이 즐기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많이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옛날 뭐 시조나 가사들 보면 거의 배 타고 나가거나 뭐 산길을 가거나 판소리를 듣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제 뭐 즐거움을 얻는데 특히 자연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뭐 꽃 따러 뭐 산에 가기도 하죠. 예, 화정가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연 친화 의식은 현실 도피나 은둔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소극적인 현실 인식의 이면에는 자연을 통해서 조금 더 인격이 좀 더 나아지고 싶다. 어떤 이상향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아주 깊게 봐야 되는 게 표면만 보면 자연 친화 이거 현실 도피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더 그 속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 운동?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게 몇 퍼센트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들어가면 자연만큼 사실 인간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건 없어요. 대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자연을 통해서 난 좀 더 나은 인격이 되기를 바래.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의식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는데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셨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론인데 앞으로 이제 작품들을 통해서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 문학의 갈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학사에 나타났던 상위 갈래인 서정, 서사, 그 교수를 기본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정 문학에는 뭐가 있냐, 이제 저희가 배울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 잘 봐두세요. 먼저 고대가요, 네, 그리고 향가, 고려가요, 시조, 잡가, 서정민요, 한시, 신체시, 현대시. 딱 보시면 짧은 거, 그쵸? 짧은 거. 고려가요 조금 길기도 한데 짧은 거. 그리고 운율이 있는 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로 이제 묶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사문학 보시면 서사시, 신대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거죠. 서사시 좀 길어요. 그 다음에 설화,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사 민요, 그리고 서사 무가, 판소리계 소설,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해서 일단 서정과 서사 문학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다음에 극문학, 얘는 희극 아시죠? 희극, 우리가 뭐 희극문학, 극문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탈춤, 가면극이죠. 꼭두각시 노름, 인형극, 그리고 창극, 심파극, 개화기 때 이랬던 거, 현대극, 뭐 현대 연극들 다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술문학에 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서나 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을 썼을 때 이제 앞에 맨 뒤에 이렇게 쓰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일생에 대한 뭐 전기, 일생기, 그다음에 기, 그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 문학의 문류들, 그리고 수필, 편지, 일기, 기행문 등이 교술 문학에 들어갑니다. 제가 일단 문학 갈래가 3분법, 4분법, 5분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4가지 분법으로 나눴어요. 왜 4가지 나눴냐? 왜냐하면 가장 통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학의 이론이 어려운 게 학자마다 조금 그러니까 다른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좀 통용되는 보편적인 걸 많이 그러니까 활용하게 되고요.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공부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3분류가 맞는데 4분류가 적합한데 5분류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선생님들이 그거는 이제 결정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된 것 같아요. 저는 공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별표에 경기체가 가사, 가전, 목류록, 야담 등은 중간 혼합 갈래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떤 학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 분류를 이제 해놓긴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는 1교시만 가지고 몇 박 며칠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의 갈래 구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법을 보시면 시가하고 산문, 그리고 3분법에서 서정, 서사, 극,
사실 서정, 서사, 극이 전통적인 분류법은 이제 우리가 만인 초기에 시작됐던 것. 그러니까는 외국의 고대 그리스 이쪽에도 3분법들을 많이 이제 쓰고 있죠. 그 4분법 제가 방금 전에 선생님들께 알려드린 서정, 서사, 극, 교술 이제 이 4분법을 많이 쓰고 5분법은 말씀드린 대로 서정, 서사, 극, 교술 중간 혼합을 나누신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3분법이나 4분법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구분을 하고요. 사실 요즘 현대문학에 있어서 수필류도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술이 저는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주장할 수는 없고 선생님들이 이제 좀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꾸 이 선생님 공부하라고 하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문학은 특히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문법이나 뭐 어휘라면 딱딱딱 떨어지는데 문학이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답을 주지 않는데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또 재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 한국 문학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되게 한국 문학사는 우리의 민족사 전개에 일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부하기 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시대 구분은 보통 세기, 몇 세기냐라고 세기를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요. 문학 사조, 지금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모더니즘이냐, 낭만주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작가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의 왕조의 변천사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보시면은 뭐 상고시대부터 해가지고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조동희 선생님의 한국문학 통사를 보시면 왕조의 이제 순서에 따라서 조금 물론 이제 거기에 갈래 구별도 있지만 왕조의 변천사에 따라서 좀 목차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나 문학가를 통해서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 담당층이 향유층, 담당층, 향유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조 교체에 의한 시대 구분은 문학 자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를 가지긴 해요. 근데 딱딱 어느 시대에 어느 시대가 그게 성립이 되고 멸망하는 게 왕조는 있기 때문에 구획은 정확하게 나뉘는데 사실 문학 자체가 딱 고려시대가 딱 끝났다고 해서 고려시대 문학이 완전히 잔존하지 않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잔존이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로 넘어가고 약간 그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좀 작품들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문학을 창조하고 수용하는 집단인 문학 담당층은 당대의 어떤 사회적 성격과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주도층이다라고 했고요. 당연히 왕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상과 성격을 문학에 투사해서 시대적인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죠.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는 귀족계층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문학의 주도 계층이었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오면은 누구죠? 예, 아시죠? 예, 양반 사대부들의 계층이 조선 전기를 이제 같이 많이 주도하게 되고 뭐 삼국시대로 가면 삼국시대의 귀족계층 맞춰보세요. 네. 맞습니다. 승려와 화랑들이 또 그 문학을 담당하는 주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항상 이 문학을 주도하는 계층, 특히 이제 예전에 고전으로 갈수록 그런 주도 계층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조선 후기 오면서 평민이나 여성들이 많이 이제 문학의 담당층, 향유층으로 이제 하면서 굉장히 우리 문학을 향유하고 창조하는 그런 계층이 넓어진 건 사실이고요. 사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적응이 안 되는데요. 뭐 청소년들, 뭐 어린 아이들, 제 적응이 안 되는 게 계층이 넓어진 게 아니라 전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제가 딸이 있는데 딸 때문에 그 케이블 TV에 무슨 래퍼들이 나오는 그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래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랩을 봐도 하나의 또 문학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10대 애들인데 굉장히 문학적인 어떤 그런 가사들을 막 이렇게 표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적응이 안 되냐면 제가 한국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비속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들의 표출은 알겠는데 너무 비속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제 딸이 엄마 그렇지 않고 비속어를 안 쓰는 래퍼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래퍼 몇 명을 알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문학을 담당하는 계층이 넓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도 문학을 담당하는 하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 말은 또 여기서 결론은 열심히 쓰십시오. 그것이 수필이든 일기든 편지든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를 주도하는 계층이다. 그런 문학 담당층이다. 우리는 써야 되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제 왕조의 변천사에 따른 구분을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성립 전, 그리고 이제 그때는 상고시대 문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삼국이 성립 때 삼국시대 문학. 아마 저랑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거의 사실은, 뭐 상고시대는 뭐 아시겠지만 몇 편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실 고려시대부터 가면 조금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왕조의 변천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조선 건국 후부터 임진왜란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고려시대까지는 편하세요. 딱 그냥 제목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제 조선부터는 조금 많이 나누죠. 분류가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까지는 조선 전기 문학으로 분류를 하고요. 임진왜란 이후부터 갑오개혁까지는 조선 후기 문학으로 되죠. 그리고 이제 갑오개혁 이후부터 1900년 전후는 개화기 문학, 그리고 1910년대 이후 현대 문학으로 나누게 됩니다. 딱 보시면 선생님들 되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또 편하시죠? 예,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제가 뭐 암기하라 이런 말은 이제 싫어하는데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임진왜란을 전후해가지고 좀 조선 전후기 나뉜다라는 것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기억 굳이 안 하셔도 다 당연히 기억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시간, 문학 갈래, 문학 담당층의 변화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원시 문학은 고대 국가 형성 이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고대 문학은 고대 국가 형성, 그리고 건국 서사시, 중세 전기 문학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전기, 중세 후기 문학은 고려기부터 조선 전기, 그리고 중세 문학에서 근대 문학 이행기가 있어요. 1860년대 아마 갑오경쟁 그 이후부터 해서 1919년, 그리고 근대 문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현대 문학은 아직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분해 넣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 문학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근대 문학, 현대 문학은 딱 구별하는 것이 되게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아주 되게 확고한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근현대 문학을 같이 묶어서 분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국 문학 개론을 하게 되면 많은 저희가 이제 그런 교육과정 이수해야 될 때 딱 보시면 뭐 원시시대, 상고시대부터 현대문학까지 보면 거의 작품을 보고 작가를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의문을 많이 던지세요. 아니, 내가 한국교육 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지? 사실 제가 대학원 강의에서 이제 한국문학교육이나 한국문화교육을 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해야 되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답을. 자, 외국인 학습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론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되게 오랜만에 뭐 젊으신 분들은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몇 년 만이지만 나이 든 선생님들 몇십 년 만에 하는 건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왜냐하면 중급 고급 학습자가 갈수록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사 교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학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뭐 대학원에서 여러분 선생님처럼 교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 또 대학원에서 유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언어교육원에서 이제 학생들까지 가르쳐 봤는데 고급이 아니죠. 중급 이상만 되면 한국 문학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 내용과 방법이 필요한데 사실은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선생님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교재를 보시면 거의 교재가 문법이나 의사소통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은 이제 선독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어떤 문학 작품이 학습자에게 적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육 현장에 사실 폭넓게 다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기여해야 된다. 내가 넓게 뭐 기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 수업 시간에는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교육 내용을 가질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가 문학사가 연대기에 따라 문학 작품의 실체를 확인하는 선독 중심의 수업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문학을 통한 문화교육과 심화된 의사소통 교육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이론도 발전해야 되고 다양한 교재도 개발을 요청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교재 분석을 하는 과목이 아마 교재론 때 하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각 학교마다, 학교라는 것은 각 대학 출판부의 한국어 교재마다 문학 작품이 공통되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근데 공통되지 않은 게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공통되는 거는 단군신화. 그러니까 단군신화, 그리고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 뭐 그리고 또 뭐 소나기 몇몇 작품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선독이에요. 골라서 이제 당연히 선독할 수밖에 없죠. 문화나 문학 교육이 그렇게 큰 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육에서. 하지만 우리가
길게 그러니까 내다보면은 당연히 이러한 선독 중심 벗어나서 되게 다양하고 좋은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이러한 작품들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개발도 요청이 되고 교재 개발 그냥 하나요? 아니죠. 적어도 어떤 작품이 있는가.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물론 이제 지금 많은 작품들이 뭐 조선시대나 뭐 그러니까 단군 신화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이제 뭐 조선시대 이후에 작품들이 많이 다뤄져 있죠. 현대문학이랑. 근데 잘 연구를 해보시면 제가 앞으로는 고대 가요나 향가들도 조금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뭐 향찰이나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번역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 문학사는 그냥 한국 문화, 우리만의 문학이 아니고 전체 세계적인 곳에서 봤을 때 어떤 개별 문학이다. 그래서 한국 문학사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저술하는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뭐 되게 큰 상을 받았던 한강이라는 작품 되게 번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뭐 춘향전이나 심청전 이런 작품들은 되게 여러 나라의 언어로 진짜 번역이 돼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육에서 문학사, 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첫날 첫 시간에 이런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들 왜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조금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